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들이 잇따라 배달비 0원을 선언하고 나섰죠. 치솟는 물가에 배달 음식마저 줄이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배달업계가 나름의 승부수를 띄운 건데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소비자 체감하는 혜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조삼모사가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배달업계의 출혈 경쟁이 결국은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로움을 느끼거나 소홀해진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라디오 심리극장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끝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어요. 네, 전국 3,565곳 투표소에서 이루어져서 이틀간 31.28%로 최종 기록이 됐습니다. 사전투표율 총선 중에 가장 높았던 게 지난 21대 총선인데 이때가 26.69%였거든요. 4.59%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거고 또 최종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은 것도 처음이고요. 이번 전체 선거인 수가 4,428만여 명인데 이 중에 1,384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한 겁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제일 높았고요. 대구가 가장 낮았는데 이번에는 재외선거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본투표에 또 어떻게 될지도 지켜볼 일이고요. 사전투표소 현장을 이렇게 들여다본 보도도 많았고 저도 이렇게 슬쩍 봤는데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나들이 가기 전에 겸사겸사 이렇게 한 표 행사하려는 분들로 붐비더라고요. 아이 데리고 이제 유아차에 태우고 젊은 부부도 오고 또 강아지들도 반려견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가족 단위로 오시고 혹은 커플 벚꽃 데이트 즐기기 전에 이제 커플 오시고 또 사전 투표라고 하면은 젊은 층이 많이 한다라는 인식이 컸지만 어르신들도 좀 비중이 높아진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인터뷰를 한 시민들은 벚꽃 구경도 하고 투표도 할 겸 아침부터 준비해서 일찍 나왔다. 날씨도 너무 좋아서 아이랑 꽃 구경하려고 한다. 이제 한 표 행사했으니 큰일 치렀으니 커피도 한잔하고 맛있는 거 먹고 꽃도 보고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아무래도 또 인증샷, 기표 도장을 손등에 이렇게 찍어서 손목이나 손등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내 대파 반입과 관련해서 유권자 안내 지침을 마련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잖아요. 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마다 공지를 보냈어요. 투표하러 올 때 대파를 들고 온 유권자는 대파를 좀 밖에 보관한 뒤에 투표소로 들어가게끔 안내를 해라.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러자 선관위는 특정 물품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어요. 또 이게 정부의 항의 표시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게 가능하냐 이런 문의가 있었고 그래서 응답을 한 게 이제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라고 안내를 한 뒤에 이런 내용을 또 관리관들에게도 이런 문의도 있었다. 그런데 들여보내지 마라 이렇게 안내를 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66조 3항을 보면 또 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좀 그럼 대파를 들고 가는 걸 막아야 되는가 여기서 좀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장 보고 가려고 하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선관위가 본연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대통령 심기 경우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하지만 또 이게 대파가 분명히 또 야권에서는 최근에 이제 대파 챌린지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대파에도 정치적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대파를 금지시킴으로 인해서 대파를 더 상기시켜버리는 그런 반작용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번에 대파를 막으니까
저는 이런 물품이 이 정도로 많은지 몰랐거든요. 대파 가방도 있고 대파 볼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등장하고 오히려 챌린지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에 이런 질문을 보냈는데요. 기자 질문에 흉기가 아닌 물품을 그동안 제한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더니 그런 사례를 찾긴 어렵고 대파가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선관위가 반박에 나섰어요. 네, 이 사전투표가 끝나고 유튜브에서 서울 은평구 선관위 사무소 영상 이런 제목의 영상이 퍼졌습니다. 영상에는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4명이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그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이건 조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추가한 거고 그런 식으로 조작하려고 사전투표를 더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에 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 회성용 봉투를 투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은평구 선관위 정당 추천위원 2명이 있고 이 2명이 회송용 봉투를 확인하는 과정, 접수하고 투입하는 그 모든 과정에 다 입회를 했고 그래서 임의로 봉인지를 뜯고 불법으로 투표지를 추가로 투입했다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고요. 또 선관위는 이 봉함 상태나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특히나 24시간 돌아가는 CCTV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그걸 또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새벽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관위 직원들의 노력을 부정선거로 왜곡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왜곡하는 건 여론을 선동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전투표날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에 나섰던 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시도가 경찰에게 가로막히는 일도 있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오체투지라는 걸 많이 보죠. 근데 네. 오체투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몸을 일으켰다가 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중증 장애인들은 이렇게 구부리는 게 불가능하니까 기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포체투지는. 그런데 이렇게 포체투지 방식으로 사전투표소까지 가는 길에 가로막혀서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전장현 측에서는 우리는 장애인 복지카드로 신원을 증명했는데 투표소 측에서 이걸로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재차 거부했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투표소 6시가 돼서 투표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카드는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투표 시 가능한 신분증입니다. 그에 앞서서 또 지난 5일에도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했다가 이때는 또 경찰에게 가로막혀서 무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58조 2를 보면 그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촉구하는 전장현 활동가들의 피켓 문구나 발언은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또 경찰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위법 상태가 발생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막은 것이고 향후에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한 녹색정의당 측에서는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이고 이건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파에는 정치적 표현물이라면서 선거관리 사무위원들에게 교육까지 했던 선관위는 어째서 장애인의 신분 확인에 필요한 교육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전장현은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 권리가 짓밟혔다면서 선관위에 사과를 요구했고 또 본투표날 다시 권리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네. 이걸 두고 이제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이기 때문에 서로 유리한 지형으로 가져가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 열망이 담긴 국민의힘을 향한 기세임을 믿는다라고 얘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느 때보다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보여준다라고 평했습니다. 굉장히 자의적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 결국에는 이거는 결집에 힘을 쏟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걸 요약을 하면 결국에는 큰 줄기로는 정권 심판 대 거대 야당 심판 이렇게 키워드를 뽑을 수 있겠는데 국민의힘은 당대표 눈치만 보는 민주당과 다르다 하면서 국민의힘이 일할 수 있도록
의식과 상식 있는 동료 시민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시길 호소드린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민주당은 총선이 급했는지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격전지 표심을 겨냥한 나홀로 대통령 사전투표에나 매진 중이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네. 본투표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선거 판세를 두고도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박빙이라는 건 서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우리 분석에 따르면 접전 지역에서 골든 크로스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몇 표 차로 이제 갑자기 또 판세가 바뀌고 조금씩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헌선을 저지하자, 과반 의석을 달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읍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초박빙 지역을 강조하면서 어디가 지금 박빙인지 이렇게 지역구를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또 심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야당이 여론조사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또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실제 투표로 실현이 돼야 한다는 걸 또 강조를 한 거죠. 어쨌든가 양쪽 모두가 이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승패를 가릴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당부하고 나선 거고요. 아무래도 그 당에서도 내부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이런 발언들을 좀 보면 초박빙 지역이 많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 예능 프로그램의 특집 방송이 결방된 것을 두고 이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 가왕이 너무 이제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이라서 다들 아실 텐데 벌써 9주년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정도 요즘 장수하는 프로그램이면은 그 9주년, 10주년 하면은 또 성대하게 특집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9주년 특집 방송이 결방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숫자 9가 조국혁신당을 연상시킨다라는 이유 때문에 방송사 내부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였고요.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이게 구틀막 정권이냐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논평에서는 대파 가지고도 저 난리이니 이해는 한다. 우리는 검열과 제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총선이 끝나면 22대 국회가 열리면 그때 상임위에서는 방통위,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기구의 수장들을 불러서 책임을 묻겠다. 정권 눈치 보느라 할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MBC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부 결정이었잖아요. 아무래도 그 날씨 예보 때 숫자 1이 문제가 됐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징계까지 이어졌는데 그러면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좀 긁어부스럼은 만들지 말자라는 입장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좀 어떤 위축 효과가 발동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또 이걸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그냥 방송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결방을 해서 더 이게 눈에 띄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야당과 짜고 치면서 조국혁신당을 홍보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는 야당과 짜고 치는 게 아니라면 당장 방영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진관사를 찾아가서 대한불교 조계종 주요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어요.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찾아서 주요 인사들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진관사가 한국 불교의 명상, 음식 이런 고유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윤 대통령 뜻에 따라서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 인사들과 만난 만찬에서 조계종과 진관사가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대중화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해온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았던 호국 불교 정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의료개혁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국민 생명을 살리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조계종뿐만 아니라 종교계가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대국민 여러 차례 성명도 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한 조계종 지지에 감사하다고 표시를 하면서 건강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선거 기간이었고, 그리고 또 그 지난 2일에는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으로 갔는데요. 이 지역은
그 윤 대통령 부친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그 파평윤시 정친문가인 명제고택 또 파평윤시 종학당을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유교문화진흥원장 등과 환담을 대통령이 나눴고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역 방문을 관권 선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민생 토론회를 꼬집으면서 윤 대통령이 24차례나 지방 투어에 나섰고 남발한 재원만 900조를 넘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또 26일에 공식 선거 기간 이제 시작 직전에 윤석열 투어는 중단을 했지만 사전 투표 첫날에는 다시 부산을 누볐다. 또 특히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가서는 이거는 야당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끔찍한 정치 테러마저 우회적으로 소환해서 마치 의료 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혹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나요? 네, 일단은 선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정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뭐 조계종도 그런 뭐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고 여기 충남 명제고택에는 아버지 고향을 이제 가는 길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든지 선거와 연결시켜서 중상하고 이득을 보려는 행태는 심히 유감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방문은 선거와 무관한 개인적 일정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동안 각자 목소리를 내었던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예고했어요. 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어제 3시간에 걸친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회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의협에다가 의대 교수, 전공의까지 좀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모인 건데 네. 단일 메시지를 좀 내보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총선 직후에 또 의협 비대위,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생 단체까지 참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실제로 밝혔거든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의대 교수 측에서 전의교협 측에서 의협에 합류한 걸 두고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던데요. 그동안 사실상 의협은 대표성 논란으로 좀 난감했던 게 있어요. 계속 좀 힘을 실어서 주장을 하고는 있었지만 정부도 의협은 이제 대표성이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와중에 그 김창수 회장 그 전일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로 합류하는 모습 이것은 의협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걸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의협을 구심점으로 좀 단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주 성사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일부러 이런 메시지를 좀 더 강조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박단 위원장에 대해서 의사사회 내부 비판이 너무 크고 탄핵설까지 나오고 있고 그럼 무엇보다 동료들의 눈초리를 받으면 좀 개인적인 그런 심적 부담이 어쨌든 간 컸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의협이 나서서 이걸 좀 진화하는 의미가 커 보이는 거죠. 일전에 사실 의협 이면택 차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박단 비대위원장이랑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걸 좀 비판하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랬지만 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를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낙인 찍히는 건 좋지 않다고 의료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보다 앞서서 정진행 서울대의대 비대위 자문의원은 우리 집 아들이 일진에 엄청나게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순 없다. 애비가 나서서 일진 부모를 만나서 단판 지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허대석 서울대의대 혈액종양내과 명예교수도 일반 사회에서 20대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조폭에게 심하게 얻어맞고 귀가했는데 그 사건 뒷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나서야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신호를 보냈어요. 의대 교수들이 좀 단합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였고요. 결국에 이런 신호를 의협이 받아들였고 교수, 의협, 선배들이 나서서 좀 사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날이 좋아서 작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성주 부근 보고 있습니다. 양평 쪽에서 대형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은 껐고요. 지금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갓길이 막혀 있습니다. 성주터널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외에도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는데요. 양평 쪽으로는 고령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창원 쪽은 상주터널 부근인데 1km가량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강원권입니다. 면원 부근에서 정체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2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해미 부근 지나기가 작업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KBS 박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배달 플랫폼들이 잇따라 배달비 무료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혜진 기자도 평소에 배달 앱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거의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거의 VIP 고객이거든요. 네.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좀 이제 집에 가서 귀찮다 보니까 사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래저래 일하고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핑계긴 한데 배달 앱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진짜 오래 이용해 봤는데 사실 혼자일 땐 좀 어려웠던 게 배달 최소 주문 금액 맞추는 게 진짜 일이었어요. 15,000원 이럴 때도 있고 17,000원 이럴 때도 있다 보니까 이 최소 주문 금액 맞추느라 안 먹던 것까지 플러스로 해서 사 먹기도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 조금 멈칫하게 되는 게 배달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사실 어제도 제가 좀 집에서 귀찮아가지고 수제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보니까 5분 거리였거든요, 네. 사실. 근데 배달비가 2,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치킨이든 뭐든 시켜 먹을 때 보면 보통 배달비가 한 3,000원, 4,000원 네, 이 맞아요. 정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사실 많이 했거든요. 혹시 맞아요.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이 3,000원 내가 귀차니즘을 이기고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데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 들어요. 고민하죠. 네. 어쨌거나 배달비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무료 배달 경쟁이 시작된 걸 텐데요. 제일 먼저 경쟁에 나선 게 쿠팡이츠였어요. 네, 맞아요. 제일 먼저 신호탄 쏘아 올린 게 이 쿠팡이츠고, 지난달 26일부터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묶음 배달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묶음 배달이 뭐냐면 여러 집을 동시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며 무료로 배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쿠팡이츠가 이런 서비스 시작하니까 사실 다른 배달 플랫폼도 당연히 위기감을 느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만에 배달의 민족도 이달 초부터 수도권에서 알뜰 배달을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먼저 하고 점차 전국으로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 알뜰 배달도 앞서 이제 쿠팡이츠가 한다고 했던 묶음 배달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비슷한 동선에 여러 주문을 묶어서 배달하는 서비스고, 여기에 원래 한 집만 배달해주는 한집 배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10% 무제한 할인 쿠폰도 계속 발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알뜰 배달 이용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집 배달하면 그냥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고객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한번 주문하실 때 그거를 이제 쿠폰을 적용을 해서 좀 어떤 게 혜택이 더 큰 나은지, 쪽으로. 네, 네. 그렇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다 했잖아요.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요기요. 요기요도 결국에 이 전쟁에 참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네. 배달의 플랫폼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배달앱 이용하는 사람 진짜 많긴 했는데 혹시 언제 가장 많이 늘었는지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 아, 코로나 때 맞아요. 이 배달앱 플랫폼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집 밖으로 못 나가기도 하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집에서 음식 해 먹기보다는 배달이나 시켜서 먹자 이런 분위기가 사실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배달 시장이 진짜 말 그대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커피 이런 거는 저는 배달 시켜 먹을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때는 좀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코로나19 그 엔데미카가 되면서 외식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주문할 필요성도 좀 줄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금야금 오르던 배달비도 많이 비싸져가지고 기본 한 3,000원 4,000원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제가 눈 올 때 한번 시켜봤는데 이게 날씨 이런 거에 따라서 할증이 붙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엄청 비쌀 때는 뭐 10,000원? 뭐 이렇게까지 메뉴 하나 값이 나와요. 네, 그렇게까지 될 정도가 되다 보니까 배달비 너무 아까운데 그냥 시켜 먹지 말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점차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다가 사실 최근에 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해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6%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물가 이제 많이 오르고 하면 제일 먼저 뭘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래도 외식비를 줄여야겠다 그쵸.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 배달비를 줄이려는 수요가 생기게 된 거고 거기다가 실제로 배달업계 성장도 이미 둔화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를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이 26조 4천억이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0.6%가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2017년에 관련 통계가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으로 규모가 줄어든 거거든요. 원래 이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이 2017년에는 2조 7천억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면서 2022년에 26억 6천억까지 늘어났는데 26조 6천억 원까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불과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이제는 이 시장 성장이 좀 주춤해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무료 배달 경쟁에 뛰어든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배달 플랫폼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배달 시장 성장 자체가 좀 둔화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쩔 수 없이 한정적이고 더 이제 시장이 좀 커지기는 지금 조금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면 네. 이제 기존 점유율을 가지고 업체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업계 1위가 배달의 민족인데 이용자가 한 2,100만에서 2,200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시장 점유율이 65% 정도거든요. 거의 압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2위, 3위 혹시 어디일 것 같으세요? 뭐 요기요, 글쎄요. 맞아요. 쿠팡이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줄곧 요기요가 2위였어요. 한 네.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했는데 지난달에 이 좀 앱 사용자들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지난달은 이 요기요가 뒤처졌습니다. 네. 쿠팡이츠 앱 사용자가 649만 명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요기요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4월에 쿠팡이츠가 와우 멤버십 회원한테 10% 할인 다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난달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이츠가 제일 먼저 무료 배달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용자 수를 더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1위랑 2, 3위 격차가 좀 되잖아요. 뭐 2,200만 그다음에 650만 요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업계 경쟁을 보면은 1위는 이용자 지키기에 좀 돌입하는 모양새가 아닐까 싶고 이 2위 자리를 두고 쿠팡이츠랑 요기요 간의 이용자 뺏어오기 경쟁을 좀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주문하실 때 뭐 꼭 배민에서 해야지, 뭐 쿠팡이츠에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특정 플랫폼의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이 좋은 혜택이 주어지면은 배달비 무료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로 쉽게 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사실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쿠팡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쿠팡 이제 유료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로켓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OTT 서비스 이용 등의 이유로 이런 다양한 서비스 부분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용자가 단기간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 배달비 무료 경쟁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어때요? 그렇죠. 근데 사실 비싼 배달비에 워낙 이제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당장 배달비 무료 해준다라고 하면 너무 좋다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건 사실이에요. 이제 당장 이제 지출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이 사실 엄청나진 않다. 큰 차이는 없다. 꼼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 전부 다 이제 플랫폼 자체 예산으로 10% 할인 쿠폰을 발행해 왔는데 여기에 뭐 묶음 배달 한에서는 무료 배달을 추가해서 10% 할인 받거나 무료 배달을 하거나 뭐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중복 적용이 되면 좋은데 네. 중복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제가 3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는데 배달비가 2,000원이라고 하면 기존 음식 10% 할인해 주면 그게 3,000원 할인 받는 그렇네요. 거잖아요. 그럼 배달비 무료 안 하는 게 낫죠. 중복 적용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뭐 무료 배달 해준다고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혜택이 주어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혜택을 주는 척하면서 좀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또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지금 할인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제 배달비를 이 혜택을 주는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 아닌가? 결국 어디로 가나 하는 문제가 남는데 지금까지 배달비는 음식점이랑 소비자가 나눠내는 구조였는데 이 플랫폼이 무료 배달 해준다는 거는 그 소비자가 내는 몫을 플랫폼이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반기고 있는데 이 무료 배달 서비스가 천년만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플랫폼에서 마케팅비로 해결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업체에서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네.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손해보는 장사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멤버십 비용이 오르거나 이 최소 주문 금액을 좀 높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가 다시 부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배달 플랫폼 활용 중인 자영업자들도 이 무료 배달 경쟁이 좀 등어리 휘고 있다 이런 하소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무료 배달로 유입되는 소비자들을 잡으려면 이렇게 플랫폼 업체에서 이제 하는 그 수수료를 내는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민 같은 경우에는 배민 원 플러스 그리고 쿠팡이츠는 스마트 요금제가 대표적인데 이 요금제를 가입을 해야지만 묶음 배달하는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쿠팡이츠 스마트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 9.8% 내야 되고 또 외식업주 부담 배달비가 최대 2,900원이 붙는 구조예요. 네. 그리고 이 고객 부담 배달비가 기존 요금제랑 달리 외식업주가 아닌 쿠팡이츠가 자동 책정하도록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배민이나 쿠팡이츠 모두 좀 플랫폼에서 고객 배달비를 전부 부담하겠다는 방침인데 자영업자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 뭐 배민 원 플러스나 스마트 요금제 같은 수수료 요금제 가입을 부추겨서 이것도 자영업자에게 결국 비용 부담 전가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런 수수료 요금제 가입 업주가 늘어나도록 해서 결국에는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무료 배달하는 게 보통 한 번에 배달하는 서비스에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뭐 한 번에 20분 만에 갈 수 있던 것도 사실 30분, 40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음식의 질 문제라던가 이런 소비자 불만도 또 고스란히 업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비 무료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그게 또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경제포커스 KBS 박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나른한 오후 졸릴 틈 없이 재미있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번 성한 것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표현들 중에 떠오르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화무 11홍이라는 한자 성어인데요. 이 말은 글자 뜻 그대로 보면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뜻을 가진 게 있는데요. 열흘 붉은 꽃이 없다 또는 봄꽃도 한때라는 말입니다. 부귀영화란 건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한때가 지나면 그만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꽃과 관련된 것 가운데 매화도 한철, 국화도 한철이란 속담도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저마다 한창 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한창 좋은 시절도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뿐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뜻하는 것으로 남가일몽이란 한자 성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당나라의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술에 취해서 회나무의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괴한국 부마가 되어 남가군을 다스리면서 20년 동안 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남가지몽이라고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부정적이죠.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좋은 분도 계시지만 개인 사욕 차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때 투표하실 건가요? 투표해야 되죠. 국민이 투표를 안 하면 되나. 내가 사는 지역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한 표를 주는 게 맞지 않나. 투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니까 해야죠. 네, 투표해야죠.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나와 우리 동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개표 방송 4월 10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는 따뜻한 봄 날씨에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23도, 부산 21도, 춘천, 광주 24도, 대구는 26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한낮에 좀 덥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일은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다시 포근하겠고요. 동해안은 내일 15도를 밑돌면서 하루 새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곳곳에 공기가 탁한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북, 전북은 종일, 밤부터 강원 영서와 충남, 경북도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저녁까지 제주도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부산, 울산에, 내일 오전부터는 전라권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시원한 비 소식은 없어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충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강한 만큼 봄철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3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이 오늘 아침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됐습니다.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한 뒤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의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야권이 200석을 갖게 되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는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들은 대파가 정치적 표현의 도구라며 투표소 반입이 제한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중일 3개국의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인 2.3%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부 의약품의 재처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의대 증원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총선 이후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진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요. 당장 오늘 오전 일본에서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죠. 네,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일본 규슈 지역 남부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원은 일본 남쪽의 규슈 남부 오스미반도 동쪽 해역으로 깊이는 한 40km입니다. 오늘 지진으로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일부 지역에 진도 4에서 5약 사이의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진도 5약은 선반 위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의 흔들림인데 사람 대부분이 공포를 느끼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타이완 상황은 어때요? 지금 타이완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13명이 사망했고 1,140명이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지난 3일이었죠. 저희가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타이완을 덮쳤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강진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규모 5 이상의 여진만 무려 20차례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산간 지역에 고립되어 있던 초등학생과 교사 등 한 278명이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종자 6명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CCTV에 의해서 알려지기로는 현재 실종자들이 타이루거 국립공원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국립공원은 타이완의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산세가 굉장히 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사망자 3명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미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뉴욕시 인근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었죠.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뉴욕 5일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가 열리던 중에 이 회의 중계 화면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진동이 10초 넘게 지속이 되자 일부 참석자는 통역용 이어폰을 벗고 이제 주변을 조금씩 살피고 둘러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뉴욕시 부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진은 이날 오전 10시 23분 뉴욕시 맨해튼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거였고요. 이날 SNS도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기자들이 특히 속해 있는 왓츠앱의 단체 채팅방에서도 지금 필라델피아인데 진동을 느꼈다. 나는 보스턴인데 느꼈다. 뉴저지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큰 진동은 처음 느낀다라는 대화 내용들이 쏙쏙 올라왔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번 지진 발생을 다행히 이제 일제히 긴급 속보로 전하고 있고요. 다행히 인명 피해나 심각한 건물 피해는 아직까지는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몇 주 내에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던데요. 뉴욕은 고층 빌딩도 많은 지역이라서 지진에 안전할지 좀 걱정이 되네요. 저 가보신 분들도 많이 아실 거고요. 최근에 또 타이완의 강진 소식을 이미 접했던 주민들은 불안감을 쉽사리 지우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몇 주 안에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한 3%로 추산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한 통계 모델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에는 규모 2 이상 여진이 많게는 27건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꽤 많은 수치고요. 따라서 뉴욕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따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잘 살펴보시면 180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사이에 이 벽돌로 지어진 다가구 주택이 약 20만 채가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저층의 연립주택들은 사실 그 안에 벽돌로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강한 지진에 휘거나 구부러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쿵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뉴욕 인근에서 규모 5.5가량의 지진만 만약에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일대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지진은 한 규모 5.4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 이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다시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피해액이 한국 돈으로는 약 6조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뉴욕의 이 고층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규모 한 6.5 이상의 강진이 닥치지 않는 이상 안전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위험을 위해서 대비를 해놓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관련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이게 2019년 7월 만들어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목적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는 게요. 법 시행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접수된 신고가 오히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2,000건이었는데 그 다음에 2020년에 약 5,000건 그리고 그 다음에 8,000건 그리고 작년은 10,0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한 27건이 신고가 되는 겁니다. 도입 첫 해와 비교를 해보면 5년 사이에 무려 2배나 늘어난 거고요. 더 줄었어야 됐는데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의문도 물론 있는데 일단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가 지난 2월에 직장인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답했는데 이 중에서도 피해자 중 15%는 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해봤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직장갑질 119 대표 변호사에 의하면 사실 이들이 처음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신고를 해도 회사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아니면은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2차 가해가 나오거나 심적인 고통이 오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상황을 더 고려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 제도 시행 5년을 맞이하게 되는 해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찾기에 더욱더 골똘히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전기차에 올라탄 견인 기사가 감전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다고요. 황당하기도 한데 당시 사고 사진을 보면 앞부분이 부서진 흰색 SUV 한 대가 인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감전 위험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보통 감전 위험이라고는 안 써져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 5일 오후 5시 반쯤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전기차가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그리고 자전거의 거치대를 연달아서 들이받게 됐는데 사고 이후 현장에는 견인기사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견인기사가 이 사고 전기차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견인기사가 마비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현재는 이 기사분은 병원으로 이송돼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된 만큼 사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뭐 차량 제조사나 전문가 모두 사고가 난 전기차의 수습 과정에서 감전이 보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분위기고요. 현재 보면 차량 견인 과정에서 감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급발진 여부와 함께 감전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현재 차량 제조사도 원인 규명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렴한 가격에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더니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요. 혹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주변에 굉장히 사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용하시기 전에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중국계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의 반지를 검색하자 배송비를 포함해서 10,000원도 안 되는 제품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평점도 굉장히 좋아요. 별점이 4.5점에 누적 판매량은 4,000개가 넘는 반지인데 여기서 문제가 이 반지에서는 기준치의 7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 카드뮴이 감출이 되는 겁니다. 인천 세관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이 장신구에 약 400개의 성분을 검색한 결과 96개 제품에서 기준치에 초과된 발암물질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 사이에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카드뮴 그리고 납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데요. 일단 카드뮴이라는 것은 호흡곤란이나 간 기능 장애처럼 증상을 일으키는 1군 발암 물질이고요. 납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장계와 중추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관 당국에서는 현재 해당 플랫폼에 발암 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을 해라라고 요청할 계획이고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구매하신 분들이나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바가지 상술 논란이 있었던 광장시장에서 아직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 SNS에는 순대 사기치다 욕먹은 광장시장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 맛집 남자의 영상을 갈무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10일입니다. 게재된 이 영상에는 맛집 남자가 외국인 친구와 광장시장을 방문해서 순대 그리고 만두를 주문해 먹는 모습들이 담겼는데 이 맛집 남자는 광장시장 신종 사기로 외국인들이 엄청 당하고 있는데 내 외국인 친구가 광장시장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가봤고 확실히 이 전에 올렸던 떡볶이님 영상 이후로 상인들도 소비자들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에 유튜버 떡볶이는 광장시장의 한 가게가 메뉴 바꿔치기 수법으로 1인분에 6,000원짜리 순대를 무려 10,000원에 파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던 유튜버인데요. 이 떡볶이는 해당 가게에 2년 만에 다시 방문해서 상인이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수법을 조심하라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맛집 남자는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면서 광장시장에 도착해 그 한 가게로 들어가 앉았는데 실망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친구는 메뉴를 살펴본 뒤 영어로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맛집 남자는 이모가 쓱 한번 보더니 한국인 아닌 것 같으니까 고기만두를 김치만두와 먼저 섞어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순대는 정상적으로 줬는데 분명히 고기만두를 시켰는데 믹스라고 하면서 김치만두를 그냥 그 의사와 상관없이 섞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단일 메뉴는 5,000원 섞어서는 10,000원을 받고 눈앞에는 참 그걸 보는 모습조차가 어이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친구도 자신이 굳은 표정을 보고는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리고 어이없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광장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12월에 바가지 가격 논란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의대회를 열고 또 강도 높은 자정 활동을 추진키로 했었는데 여전히 일부 상인들의 꼼수 판매로 인해서 실질적인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인데요. 지구에서 가장 추운 남극의 기온이 한때 평균보다 40도 가까이 급격히 상승했었다고요? 이 지구에서 가장 추운 남극 기온이 한때 계절 평균보다 38.5도나 수직 상승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남극 콩코르디아 기지의 이 과학자들은 2022년 3월 18일 남극의 기온이 계절 평균보다도 38.5도 높다라고 밝혔고요. 이 온도 상승폭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남극이 지난 2년간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빠르게 굴복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왔다라고 전했고 서쪽 남극의 빙하가 점점 더 빠르게 녹고 이 남극 대륙의 주변 바다에 떠 있는 해빙 역시 급격히 감소 중이라고 설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다른 지역보다 큰 타격을 입는 이유가 있는데요. 따뜻해진 바다가 해빙을 더 녹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얼음 아래에서 빛을 보지 못하던 바다가 노출되고 또 태양광이 우주로 반사되지 못하면서 바다가 더욱더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남극 생태 역시 또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급격한 심각한 변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드라마로 서로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오늘은 김수현 배우와 김지원 배우가 출연해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눈물의 여왕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종영되지 않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드라마인 만큼 핵심 줄거리보다 드라마의 주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드라마 초반부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스포일러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드라마 정말 인기더라고요. 네, 재미있습니다. 저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고 저도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럼 드라마 줄거리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눈물의 여왕은 퀸즈라는 대기업의 재벌 3세이지만 안타깝게 죽을 운명에 처한 여자 주인공 홍혜인 그리고 혜인과 결혼한 평범한 남자 백현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혜인이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인턴으로 취업합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성격 탓에 여러 번 사고를 칠 뻔하죠.
이 혜인의 상사였던 현우는 사회생활에서 서툰 혜인을 짠하게 여기면서 또 친절하게 도와주는데요.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오해가 생겨요. 네. 이 혜인이 재벌이다 보니까 평소에 빈티지 라인의 명품, 고급 옷을 즐겨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급 옷이라서 현우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이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옷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현우는 혜인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불우한 청년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현우가 혜인을 먼저 좋아하게 되고 현우는 고백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인지 어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대기업 정직원에다가 월급이 꼬박꼬박 나와서 매달 적금도 하고 있고 심지어 월세가 아닌 전셋집에 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혜연 씨라면 외벌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네가 아무리 빚이 있어도 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어필합니다. 와, 재벌 3세인 혜인 입장에서는 현우의 이야기가 참 기가 차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네, 맞아요. 이 비 오는 날 빈손으로 회사문 앞에 서 있는 혜인을 보고 현우가 안타까워하면서 왜 우산도 없이 이러고 있냐 이러면서 자기 우산을 던져주고 달려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이때도 이제 달려가는 현우의 뒷모습을 보면서 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산은 없고 기사는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기사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혜인은 이렇게 자신의 조건을 보지 않고 순수하게 다가오는 백현우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두 사람은 영화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벌써 결혼을 해요? 네, 1화에서 결혼을 하죠. 그래요? 그럼 결혼이 해피엔딩이 아니었나 봐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랑과 현실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던 남자가 갑자기 재벌가 사위가 되면서 아내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또 아내의 가족 회사에서 일하고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면서 통제당하고 이렇게 숨막히게 살 때쯤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면서 두 사람이 틀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백현우는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혼을 통보하려고 하는 날 혜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꽤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이 혜인의 집안이 이제 권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이혼을 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에 다시는 복귀할 수 없게 이제 타격을 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현우도 이혼을 원하지만 이후의 삶을 생각해서 참고 또 정신과에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혜인이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오히려 반기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아픈 혜인 옆에 지켜주면서 점점 예전의 사랑을 되찾아가는 내용으로 드라마가 흘러가는 거죠. 두 사람이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심리와도 연관이 있는 거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매기 효과인데요. 이 최근에 일반인들이 출연해서 짝을 찾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약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관계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인물을 매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좀 심리학이랑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맥이라는 표현은 노르웨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쪽에서는 정어리가 많이 잡히는데 이 정어리가 성향상 일단 잡히면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개체를 잡아도 생물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르웨이의 어떤 어부가 정말 유독 많은 개체를 살려서 항구로 운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비법을 알고 봤더니 어부가 정어리를 잡은 수조에 살아있는 메기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위 포식자인 메기가 갇혀있는 정어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정어리들이 살려고 도망다니게 되고 이게 오히려 의욕을 북돋아서 항구에 살아남아서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이 걸리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이 처할 때 오히려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상을 매기 효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서 유래된 거군요. 그러면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을 매기라고 부르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남녀 출연자들이 처음 만나면 이제 여러 색의 설레는 마음이 생기지만 또 며칠 지나면 어느 정도 상대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출연자의 경우에는 선택을 받지 못하고 또 남은 촬영 기간을 무료하게 보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또 어떤 커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초반에 확고해져서 조금 지루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시기쯤에 새로운 굉장히 매력적인 출연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매기가 되는 건데 이 매기와 성별이 다른 출연자는 새로운 가능성에 자극을 받고 또 매기와 성별이 같은 출연자는 내가 관심이 있어하는 이성을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긴장감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기가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로움을 느끼고 계시거나 소홀해진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은 작가님이요. 일상을 회복하고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 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드라마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눈물의 여왕에선 누가 매기 역할을 하게 돼요? 네. 이 현우가 혜인이랑 헤어지려고 하는 시점에 윤은성이라는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은성은 혜인의 동창이면서 퀸즈가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유능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긴 인물이죠. 매기라고 불릴 만큼 매력적인 캐릭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은성이 자체도 굉장히 이제 초반부터 멋진 캐릭터로 그려지는데 심지어 문제는 은성이 예전부터 혜인을 좋아하던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현우도 알게 됩니다. 이때 은성이 현우를 자극하려고 일부러 혜인의 머리카락도 쓸어 넘기면서 정리해주고 또 막 단둘이 미팅하고 심지어 이제 혜인의 집이 크니까 또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는 인물이니까 집에 들어와 살게 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현우는 점점 은성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아내인데 다른 남자가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 질투라기보다는 매기의 존재로 인한 각성 같은 건데요. 이 경계 대상이 등장하면서 신경이 쓰이고 긴장감과 마음의 혼란을 느끼면서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관계가 소홀해진 두 사람 사이에 경쟁자가 등장하면 없어졌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매기 효과가 뭐 연인 관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좀 적용이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권태라는 게 꼭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지루하고 재미없고 내 인생 너무 의미 없는 것 같다 하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인생과 권태기에 빠졌다면 이것도 나와 다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시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경쟁 상대가 나타나는 것처럼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유능감을 발휘하게 되고 실제로 성장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평온한 일상이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마냥 또 행복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혹은 누구보다 평범한 일상이 나의 기준에 못 맞추거나 또 당연하게 느껴지면 지루함을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삶의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뭐 사건을 터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권태의 가장 큰 원인이 무료함이고 또 무료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움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보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흔히들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주인공 부부도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부부들처럼 그냥 오랜 시간 같이 살면서 그냥 서로를 향한 마음이 시들해진 건 아닐까요? 네.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라는 표현은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때 서로를 각성시키고 행복에 빠지게 만드는 도파민, 페닐에틸아민 이런 호르몬이 방출되는데 이 방출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길어야 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모든 자극에 반복 노출이 되면 둔감하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재미있는 영화도 2번, 3번 보면서 같은 장면에서 웃지는 않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보면 좋았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르몬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물론 드라마에서는 어떤 사건이 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이 3년 정도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시들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뭐 젊은 청춘 남녀라면 뭐 새로운 사랑을 또 찾아도 되겠지만 네. 이게 또 부부라면 3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관계라는 것이 꼭 설레고 불타올라야지만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익숙하고 지루한 관계를 계속하는 게 뭐 옳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맥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관계를 좀 긴장시키는 새로운 이성을 어디서 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그것도 효과적이겠지만 굳이 의도적으로 매기를 만들었다가 마음은 돌아왔는데 사랑은 빼앗기는 그런 이제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꼭 이성이 아니어도 단지 지금의 이 지루하고 무료한 상황에서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무엇이든지 매기와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죠. 네. 이 보통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만 찾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식당도 가던 데만 가고 여행도 가던 곳만 찾죠. 그리고 특히 이제 관계가 소홀해질 경우에는 상대는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게 있다면 절대 같이 안 해주거든요. 이럴 때 이제 나의 선호와 관련 없이 상대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같은 상대인데 마치 다른 낯선 상대와 데이트하는 것 같은 그런 설렘을 느끼게 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설렘을 이끌어내는 그런 장치로 한번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해보지 않은 새로운 걸 시도해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또 이제 새로움이 주는 긴장감도 있고 또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지면 그게 또 지루함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본 드라마나 영화가 많아지고 또 같이 경험해본 그런 취미나 여행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공유할 수 있는 추억도 늘어나고 함께 나눌 이야기도 많아져서 관계 회복에도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통해서 매기 효과,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 혹은 소홀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은 작가가 따뜻한 처방해드릴게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OST 가운데서 부석순의 자꾸만 웃게 돼. 네, 부석순의 자꾸만 웃게 돼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친구, 동료, 연인, 부부 등 이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권태로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럴 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6261님, 1년 동안 같이 일하던 언니와 정말 친자매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누구와 친하게 되면서 사소한 오해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언니와는 자꾸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상처만 주는 관계가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까요? 하셨어요. 여기는 약간 매기가 부정적인 효과를 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왜냐하면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 좋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관계의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친자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정말로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좀 가로막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또 질투 같은 우정에서도 질투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감정이 똑같은 장면을 볼 때도 좀 오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는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사람이랑 가족 같다. 정말 부부 같다. 이 정도로 막 가까워지는 관계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갈등 관계가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지켜주는 관계인데 사실 이 관계에서의 문제가 상대방의 기대가 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너랑 정말 계속 가까워지고 모든 걸 싶은데 함께 하고 싶고. 맞아요. 근데 딴 사람이랑 있는 게 조금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라면 사실 이거는 상대방의 몫이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부분에서 사소한 오해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해를 조금 허심탄회하게 해결하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가까울수록 자존심 때문에 이제 나도 잘못했지만 상대방도 잘못했으면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오해인 것 같다. 이런 것들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9193님, 저는 룸메이트와 오랜 시간 생활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밥 먹는 소리만 들어도 싫습니다. 이런 관계도 회복이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네, 이게 진짜 그 사람한테 정이 조금 떨어질 때 사실 그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되게 듣기 싫고 보기 네. 싫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심리학에서는 반복 노출 효과라고 어떤 대상을 반복적으로 보기만 해도 호감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일단 싫어지고 나면 이 반복 노출의 역효과가 생겨요. 네. 그래서 보면 볼수록 더 그게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이제 눈에 거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정말 밥 먹는 소리도 듣기 싫을 정도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편해졌다고 하면 네. 그게 계속 거슬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두고 내가 조금 뭐 고향 집에 내려가 있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거리를 조금 두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심리극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시리얼과 디카페인 커피의 이 탄생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들고 오셨을까요? 예, 요즘 선거철이라서 물가를 둘러싼 논쟁이 네. 뜨겁죠. 예, 물가는 뭐 지나치게 높아도 문제고 뭐 또 낮아도 문제고 특히 생필품 가격은 참 예민하죠. 네. 예, 오늘은 1900년대 초반에 갑자기 커피 생두의 과잉 생산 이것이 초래한 낮은 그 거래 가격 때문에 발생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커피 가격이 치솟으면서 생겼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뭐 그때 이상한 커피 많이 소개해드렸죠. 1870년대에 이 자바 커피, 실론 커피 등 이 아시아 커피가 커피 녹병이라는 무서운 병 때문에 거의 전멸을 해요. 그래서 세계의 커피 생산량 중에 30% 정도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네. 그런데 마침 이때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또 커피의 맛에 완전히 빠지기 시작하죠. 한쪽에서는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한쪽에서는 소비가 늘어나니까 1880년대부터 커피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1890년대까지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데요. 네. 예, 커피가 귀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름의 커피들이 등장했던 거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네, 맞아요. 뭐 치커리 커피, 개과자 커피, 단백질 커피, 뭐 벽돌가루 커피, 백화뿌리 커피 등등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묽은 커피나 재활용 커피도 그 당시 유행을 했죠. 커피에 물을 많이 넣어서 묽게 마시든지 한 번 사용한 커피 가루를 다시 사용하든지 하는 뭐 이런 거죠. 네. 뭐 커피 소비자들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 뭐 모르고 마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알고도 마시는 거는 수치스럽기까지 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수치스러운 시간이 아주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죠. 갑자기 커피 가격이 정말 갑자기 떨어집니다. 아니 커피 가격이 갑자기요? 네네. 이 커피 역사에서 커피 생두 가격이 다른 물가 대비로 가장 비쌌던 때가 1895년이었습니다. 뉴욕 커피 거래소에서 커피 도매가가 파운드당 18센트에 형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사상 최고가였어요. 보통은 네. 10센트 이하였거든요. 1880년대부터 시작된 커피 가격 상승이 이어져 오다가 이때 이제 정점에 이르렀던 거죠. 이 커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브라질을 비롯해서 중남미 많은 나라들이 신이 났죠. 뭐 빈 땅이 있으면 물론이고 없으면 밀림 지역을 불태워서라도 커피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커피 거래 가격이 가장 높았던 1895년 즈음에는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1년에 1억 그루 이상을 심었으니까 당시 국민 1인당 5그루 이상을 심은 셈입니다.
예, 그런데 커피는 이 무나 배추, 뭐 바나나, 옥수수처럼 심으면 바로 그 해에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나운서께서 혹시 커피 나무 본 적이 있으세요? 저 본 적 있어요. 전 그래요? 제주도에 살 때 제주도에서 이 커피나무 재배를 한번 시도한다고 해서 본 적이 보셨군요. 있어요. 근데 진짜 커피나무는 심는다고 바로 수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 커피나무는 보통 심은 지 4년 내지 5년이 지나야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심어놓은 후 4, 5년 정도 그 땅에서 수확물이 없어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커피를 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 얘기는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먹고 살기 힘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커피 나무를 심는 것조차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유 있는 땅과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농사가 커피 농사죠. 우리나라의 인삼 농사와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895년에 커피값이 최고에 이르러서 심은 커피 나무에서 커피가 생산되기 시작한 게 1900년 초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커피가 브라질을 비롯해서 중남미 지역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1901년 세계 커피 생산량은 2천만 자루, 자루 한 개당 60kg이니까 120만 톤 정도였어요. 네. 이 중 80%가 브라질산이고 나머지는 카리브해와 중남미 국가들 차지였고요. 이 브라질의 세계 커피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재고량도 1230만 자루가 있었으니까 생산량과 재고량을 합하면 3000만 자루가 넘었어요. 이는 연간 세계 커피 소비량의 2배에 달하는 양이었거든요. 네. 뭐 엄청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이 되죠. 네, 일단 뭐 커피 생두 가격이 떨어지면 이걸 생산하는 국가들이 좀 힘들었겠죠. 그렇죠. 커피 가격이 이제 급격히 하락하고 1901년 뉴욕 커피 거래소에서 1파운드당 커피 생두 거래 가격이 6센트를 기록합니다. 그럼 3분의 1로 떨어지죠. 네. 이번에는 미국 시민들을 포함한 커피 소비자들은 웃고 브라질을 비롯한 커피 생산 국가의 농민들은 울게 되죠. 네. 뭐 참 어려운 것이 어쨌든 농산물 가격이죠. 비싸도 문제고 싸도 문제인데 뭐 이런 것을 잘 조절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게 만드는 게 이제 국가가 할 일이죠. 그런데 1900년대 초반 중남미 국가들은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제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19세기에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독립을 이루었는데 내정이 안정되지는 못한 채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안정된 국가, 강한 국가인 미국이 나섭니다. 얼마 전까지 높은 커피 가격 때문에 고생을 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커피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좀 불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커피 생산국과 소비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최초의 국제 커피 회의가 미국 주최로 1902년에 뉴욕에서 열립니다. 물론 합의에 실패합니다. 소비국들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원했고 반대로 생산국들은 생산비 이상의 가격을 또 원했거든요. 네. 뭐 늘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 간 합의가 쉽지 않았고 미국의 중재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커피 가격이 낮아서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건 브라질이었을 텐데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못 있죠. 조치를 취하죠. 커피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는데요. 1903년에 이런 정책을 발표합니다. 커피 농장을 새로 일구면 에이커당 1에이커는 1224평인데요. 네. 에이커당 18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힘이 없던 시절에 이런 정책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뭐 커피 가격이 낮아도 정부에서 말려도 뭐 할 일 없는 농부들은 그냥 땅만 있으면 커피나무를 심었습니다. 몰래 심는 거군요. 그렇죠. 어쨌든 커피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은 좋았겠어요. 네, 뭐 좋긴 했는데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좀 불안감도 있었어요. 뭐 그럴 때 꽤 괜찮은 미국인이 나타나는데요. 이름이 헤르만 질켄이라는 사람인데 독일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부모가 독일에서 브라질로 이민을 가고 여기에서 성장한 질켄은 이제 커피 무역을 해서 돈을 좀 벌어요. 질켄은 보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는데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커피 왕, 커피 킹이라고 부를 정도로 커피 무역에서 대단한 성공을 한 사업자였어요. 네. 질켄은 낮은 커피 가격으로 브라질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그가 취한 정책이 요즘 유행하는 공정무역 개념과 좀 비슷한 거였어요.
생각보다 공정무역 개념이 일찍 등장했네요. 네, 물론 제도가 공정무역과 같지는 않지만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밸러리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일종의 공정가격제죠. 1906년에 질케는 독일과 영국의 은행 그리고 브라질의 커피 무역상들을 모아서 신디케이트, 즉 공동 판매 카르텔을 구성했습니다. 이 카르텔이 브라질 정부와 협력해서 일정한 가격, 최저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 커피 생두를 대량 구매하죠. 그리고 브라질과 외국의 그 무역항 주변에 비축을 합니다. 창고에 넣어놓죠. 네. 커피 가격이 싸면 적당한 가격에 공동 구매를 하고 커피 가격이 좀 오르면 적당한 가격에 팔아서 이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양곡 수매 정책이 사실 이것을 본다는 정책입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예, 질켄의 노력 덕분에 1910년부터 커피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커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번엔 미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10여 년 전에 높은 커피 가격에 고생했던 기억을 소환한 것인데요. 결국 미국 정부가 여론을 구실로 질켄을 의회 청문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미국 정부를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 질켄이 청문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나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행동 하나하나에 비판하고 간섭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미에서 면직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브라질 정부가 우리가 조사를 좀 해야겠다라고 말하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외국 정부나 정당이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 미국은 이 나라에서 그들을 내쫓아 버렸을 것입니다. 뭐 여기에 질케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최고의 값에 팔면서 남의 나라 물건을 최저 가격에 사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반대로 다른 나라가 이런 불합리한 거래에서 자국을 보호하려고 하면 그것이 마치 어떤 음모라도 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 했네요.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상식과 달리 미국 정부가 질켄을 기소합니다. 네. 재판에 넘기죠. 브라질 사람도 아니고 다른 유럽 사람도 아니고 미국인이 그런 발언을 한 것에 화가 난 미국 법무부 장관 조지 위커샴이 1912년에 질켄을 기소해요. 이 위커샴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당시 대통령은 태프트였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 남북 전쟁에서 커피 서빙 한번 잘해서 대통령이 된 그 오하이오 사람 그리고 태프트 가치란 미략의 당사자였고 한일 합방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네. 태프트죠. 다행히 1912년 11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태프트가 패하면서 우드로 윌슨이 새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자 질켄에 대한 기소를 윌슨이 취하하고 네. 커피 소송은 막을 내리게 되죠. 이후에 1910년대 중반에 커피 가격은 안정을 찾습니다. 근데 가격이 안정되자 또 브라질 사람들과 중남미 사람들은 커피를 심기 시작합니다. 다시 4, 5년이 지난 1920년대 초에 이르자 커피는 생산 과잉이 되고 가격이 하락하죠. 네. 이때부터 커피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를 10년 단위로 반복하는데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붐 앤 버스트 사이클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 커피 붐이 생기고 가격이 오르면 브라질 사람들이 웃으면서 커피 나무를 심고 미국 사람들은 울고 반대로 커피 가격이 하락하고 커피 산업이 식으면 미국 사람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브라질 사람들은 울게 되는 현상이죠. 네. 미국과 브라질은 직접 총을 겨누는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비슷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 이유 중 아마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커피 전쟁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커피 가격을 둘러싼 전쟁이네요. 네네. 네, 이렇게 먼 곳에서 벌어진 커피 가격 전쟁이 유럽이나 아시아 커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흥미로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커피 가격이 급등해서 브라질이 돈을 많이 벌던 게 이제 1880년대였는데요. 이때 브라질은 국제 여론에 밀려서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지구상에서 노예제를 마지막으로 폐지한 나라가 브라질인데요. 네. 커피 농장에서 일할 싼 노동력 때문에 끝까지 노예제를 고집하다가 1888년에 와서야 포기한 거죠. 이후 브라질은 커피 농장에서 일할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권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작된 것이 일본인의 브라질 커피 농장 이민입니다.
당시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미즈노 류라는 일본인인데요. 네. 일본 이민의 아버지, 간혹 뭐 일본 커피 산업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죠. 이 사람이 1906년에 브라질을 비롯해서 남미 여러 나라를 여행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커피 농장이 있고 가는 곳마다 커피 무역이 이루어지던 때였거든요. 브라질의 노동력 부족, 일본의 일자리 부족, 이 두 가지 필요성이 미즈노류의 노력으로 합해져서 1908년에 최초의 일본인 브라질 이민이 성사됩니다. 158가족 781명이 브라질 커피 농장 이민을 떠난 거죠. 이 브라질 정부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1909년부터 3년간 매년 500톤가량의 커피를 일본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500톤으로는 5천만 잔 정도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니까 대단한 거죠. 브라질로서는 남아도는 커피 생두여서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미즈노류는 이 브라질 커피를 이용해서 도쿄에 카페 파울리스타를 열게 되는데 이 파울리스타는 상파울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뭐 도쿄뿐만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를 비롯해서 몇 개 도시에도 같은 이름의 카페를 열게 되죠. 그래서 일본 역사학자들은 세계 최초의 프랜차이즈 카페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명한 것은 이때 들어온 많은 양의 브라질 커피가 일본에서의 커피 대중화를 가져왔고 1910년대 들어 조선에서도 커피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배경이 뭐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커피 과잉 생산이 초래한 커피 가격의 하락, 네. 또 이것이 1910년대 일본과 조선에서의 커피 유행까지 가져왔다는 아주 흥미로운 네. 역사인데요. 저렴한 브라질 커피의 등장은 유럽의 또 커피 대중화에도 영향을 줬겠죠. 물론이죠. 뭐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들, 뭐 가정주부들 가리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시대가 브라질 때문에 이제 열리기 시작을 했죠. 저렴한 브라질 커피의 등장이 준 영향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 커피가 많아지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뭐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건강에 좋은 커피를 마시는 방법이 없을까? 네. 였죠. 이게 독일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탄생시켰다는 얘기 뭐 지난주에 했고요. 네. 이어서 이번에는 커피를 조금 더 깔끔하게 좀 더 맛있게 만드는 방식은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합니다. 역시 독일이었는데요. 어떤 방식을 생각해냈을까요? 커피를 만드는 뭔가 대단한 발명품 이런 걸 것 같은데. 네네. 뭐예요? 네, 인류가 이제 커피라는 음료를 처음 알게 된 15세기 중반 이후 450년 동안,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까지 커피 만드는 방식은 거의 한 가지였어요. 커피 가루를 주전자나 냄비 같은 용기에 물과 함께 넣고 네. 끓인 후에 찌꺼기를 가라앉히고 얌전히 따라 마시는 방식이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뭐 요즘도 튀르키예식 커피라고 해서 아랍 지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물론 다른 시도들이 있기는 했죠. 커피 가루를 물에 직접 넣지 않고 이 바스켓 같은 것에 넣어서 끓이는 도구도 만들어졌고 1800년대 초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시도됐던 거고 뭐 이게 발전해서 20세기에 커피 메이커가 되죠. 또 양말 모양의 천에 뭐 양말을 사용했다고도 해요. 네. 커피 가루를 넣어서 끓이거나 커피 가루를 뭐 천에 넣은 후 물을 부어 내리는 방식도 있었고요. 뭐 그래서 양말 드립, 이 삭스 드립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든 방식들이 깔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커피 가루가 여전히 커피 속에 좀 남아있던지 천이라서 냄새가 나던지 해서 좀 불쾌감을 줬죠.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한 가정주부가 획기적인 방식을 생각해내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방식이었는데 이게 세상 커피 문화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예, 뭐 요즘 우리가 커피를 즐기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죠. 예, 특히 저 같은 이 커피 마니아들이 집에서 커피를 마실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혹시 드립 커피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종이 드립법이에요. 1908년 독일이었는데요. 멜리타 벤치라는 커피를 즐기는 주부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커피 소비 분야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도적이었던 나라가 독일이었고요. 특히 가정주부들이 커피를 즐겼습니다. 남편들이 공장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동네 주부들이 집에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커피를 즐겼거든요. 멜리타도 그런 주부였는데요. 훗날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멜리타는 평소에도 이 커피 가루 때문에 불쾌감을 자주 표시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커피를 마시려는데 이 마땅한 도구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멜리타의 눈에 아들의 공책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당시 큰아들 윌리가 9살이었는데요. 멜리타는 냄비 바닥에 구멍을 뚫고 위에 아들 윌리의 공책을 한 장 확 찢어서 올린 후에 커피 가루를 채웠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렸습니다. 이 커피 가루가 남아있지 않아서 깨끗하고 풍미가 가득한 커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종이로 걸러서 커피잔 속에 커피 가루가 없었고 커피 가루를 오래 끓이지를 않고 뜨거운 물을 가루 위에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커피 고유의 향이 남아있는 최고의 커피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엄마가 아들의 공책을 찢어서 커피를 내렸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 것 같네요. 네, 뭐 외국에서도 좀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 멜리타 집안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멜리타 집안은 당시 출판업과 도서 판매업을 겸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집에 공책이나 종이가 좀 흔했습니다. 네. 자, 커피 생두 가격이 미친 영향 그리고 드립커피 방식이 탄생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